안녕하세요. 개념파입니다. 예비고 1학년이 알아야 할 상식에서의 필수 개념이 있다. 오늘 중하위권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하위권의 단점이 뭐냐면 왜 수학을 못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비드 때문에 돌다 보니까 중학 생활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몰라요. 그리고 개념도 안 잡히다 보니까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 학생들이 위한 다항식의 필수 용어하고 개념에 대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좌에는 다항식에 대한 모든 용어들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될 지수의 법칙, 이걸 잘 몰라서 거듭제곱의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분배 법칙을 못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개와 전개식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곱셈 공식을 전개해봐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조차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중점으로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의 법칙인데 지수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 B가 실수고 MN이 자연수라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 가서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데서 또 이제 지수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다음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지수의 합. 또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에서 A의 m제곱이라고 쓰면 위에 있는 숫자가 지수고 밑에 있다 그래서 지수 밑에 있다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도 참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가 되겠죠? A 곱하기 A가 되겠죠. A 곱하기 A가 되면 자, A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처럼 매번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끼리만 합하면 되죠. 지수끼리 합하면 되니까 A의 2 더하기 3, A의 2 더하기 3 해서 2 더하기 3 해서 A5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2개 있네, 5개 있네, 그러면 2개 곱하기 5개, 3개 있네, 합쳐서 5개가 곱해지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수법칙 두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n입니다. 이게 지수의 곱이라고 하는데, 이때 좀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지수끼리 바꿔도 됩니다. n제곱 먼저 하고 m제곱 먼저 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수를 이놈하고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십시오. 바로 바꾸면 지수가 훨씬 지수의 법칙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지수의 곱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제곱 곱하기 a제곱의 세제곱을 하면 먼저 이게 밑에 게 먼저 나왔어야 되네. 좋았는데 a의 제곱이 3번 곱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곱 2번, 2번, 2번 총 6번이 나오죠. 6번이 나오는 걸 계산식으로 하면은 a의 2 곱하기 3에서 2이 가요. 얘는 뭐하고 같다고요? a의 세제곱의 제곱. 바꿔도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 네 번째인가요? 자, 세 번째구나. AB n제곱은 A n제곱 B의 n제곱인데 이 식은요
이제 연습 삼아서 먼저 해보겠지만 AB를 3번 곱하시오. 그러면 AB를 3번 쭉 나열하겠죠? AB를 3번 나열하고요. 그런데 뭐가 가능해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하고 A하고 바꿀 수 있고요. 그럼 B가 이쪽으로 오나요? 자, 그 다음에 또 A를 앞으로 당겨올 수 있죠? 이렇게 교환 법칙을 성립하면, 교환 법칙을 일으키면은 뭐가 된가요? A도 3번, B도 3번.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좌변식에서 우변식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좌변식에서 우변식으로 돌아가, 즉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수법칙에 사용되는 모든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 2단계로 풀면 됩니다. 지수법칙 문제를 만났을 때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밑을 일치시켜야 된다. 밑이 일치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밑이 일치가 안 되는 모든 문제는 뭘 일치시켜요? 지수를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지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이 식과 이 다음 식에서 거꾸로 되는, 지수가 똑같으면은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이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면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지수법칙 네 번째인데 B분의 A의 N제곱, 물론 얘도 지수의 분배 법칙입니다. 앞에 세 번째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B분의 A의 N제곱은 각각 N제곱씩, 각각 N제곱씩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A의 N 세제곱은 B분의 A, B분의 A를 3번 곱한 거하고 같죠? B분의 A가 몇 번? 3번 곱한 거하고 같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자 곱하면 뭐가요? B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법칙도 좌변에서 우변으로 돌아가는 식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에서는 4번 법칙이 사용되긴 하죠.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인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5번째 지수의 나눗셈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A의 M제곱 나누는 N제곱은 M이 더 클 때, 앞에 게 더 크면 앞에서 뒤에 걸 빼면 됩니다. 그런데 M하고 N이 같으면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A의, 근데 D의 지수가 더 크면 분수가 됩니다. 분수. 그 당연한 게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A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이걸 분수로 나타내보면 위에가 4개겠죠? 하나, 둘, 셋, 4개. 밑에는 2개겠죠? 그러면 서로 약분했다고 가정해보면 몇 개 남나요? A의 2개만 남죠. 그러니까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약분한 후에 남은 놈을 살펴보면 A의 제곱만 남죠. 이 제곱이 뭔가요? 4 빼기 2가 되겠죠. 지수의 뺄셈. 그 다음에 4 나누기 4 그러면 분자도 4개, 분모도 4개. 그러면 서로 다 약분했으면 뭐가 남나요? 1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나누기 A는 위에 게 2개고 아래 게 4개니까 2개 약분시키고 그럼 어디가 남아요? 분모가 남아요. 그러니까 D의 숫자가 크면
분이 되고요. a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a의 제곱분의 1인가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수법칙은 꼼꼼히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수원에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때 확장할 때 꼭 알아둘 건 뭐예요? 지수의 확장이 지금 중학교 때는 뭐였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자연수 범위. 지수가 자연수다. 지수가 자연수. 밑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고요. 중학교 때는 개수의 의미가 있어서 자연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못 알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곱셈의 기본 원칙, 이제 곱셈 또는 이제 곱셈의 법칙 곧 설명할 건데 곱셈과 분배 법칙인데 이 분배 법칙을 정의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수학적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다항식들의 곱셈은 무슨 법칙? 분배 법칙하고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이제 전개에 대한 용어 모르시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전개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류항, 동류항끼리 반드시 동류항 정리해 줘야 됩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다항식의 곱셈의 법칙, 곱셈 공식도 이 동류항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모두 뭘 썼다? 분배 법칙을 써서 사용합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분배 법칙 어떻게 하는지 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2x 플러스 3y, x 플러스 2y인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건 항이 하나짜리입니다. 아니 다항식 항 두 개짜리 그러는데 이렇게 고백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항이 한 개짜리인 단항식입니다. 단항식을 항이 몇 개짜리는 4개짜리로 벌어졌죠? 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자, 지우고요. 항이 하나짜리인데 차례차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 좀 바꾸고요. 2x 하고 x하고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2x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한 번 더 분배합니다. 그러면 2 곱하고 xy 곱했으니까 4xy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i하고 한 번 또 갑니다. 그러면 3xy 그 다음에 6y 제곱. 이 중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xy 1차에 문자와 차수가 같은 이 둘이는 뭐예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은 분배 법칙을 쓰면 xy를 묶었다고 가정하면 기수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3의 xy가 되겠죠. 그러죠? 그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자, 동량 지우고요. 7xy 2x제곱 그 다음에 7xy 플러스 6y제곱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항을 분배해 주는 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뒤에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이거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하라 그러면 어떤 정의역 집합에 대해서 임의 원소 뭐 2개, 3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런 정도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배 법칙이란 두 수 합에
자, 밑에 이제 까지 깔아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식은 두 수의 어떤 수 A를 각각 곱한 놈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그런데 어떤 수 덧셈에 대한 어떤 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 번씩 곱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분배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앞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직접 4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분배법칙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A에 대해서 이 한 뭉텅거리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B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표현법 잘 받으십시오. 나중에 써먹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개하고 여기 전개하면 AC, AD에 BC 플러스 BD 이렇게 나눈 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싶은 건 분배법칙하고 결합법칙을 혼란을 일으키는 학생도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서 집합과 연산, 그 연산에 가서 집합의 연산에 가서 집합의 분배법칙에서 너무너무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분배법칙은 연산자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고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을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반드시 연산자까지 분배한다. 반드시 뭐까지? 연산자까지 분배하라. 이런 이 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A의 B 플러스 C는요. A 곱하기 B 플러스 C입니다.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곱셈, 연산이 곱셈이고 됐죠? 곱셈이고요. 그 다음 곱셈이고 여기는 덧셈이죠? 덧셈이죠. 이처럼 곱셈과 덧셈이 다른 경우 분배법칙 이 연산자까지 같이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원래 B에 A 곱하기 C가 되면 연산자까지 분배하라. 그런데 우리가 곱셈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AB 플러스 AC입니다. 그런데 이제 곱하기 나누기는 쉽게 분배법칙을 이해를 하는데 집합의 연산자는 또 틀린데 그때 가서 너무 헷갈리게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연산이 다른 경우에 다른 것의 결합, 합에 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분배법칙을 씁니다. 결합법칙은 뭔데요? 덧셈의 결합법칙은 3개가 덧셈,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하든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할 때 뒤에 것 먼저 해도 그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분배하고 결합법칙 구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개와 전개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참 맨날 놀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을 포기할 정도로 됐는데 고등학교 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로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개와 전개식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가로를 풀어서 한 개의 항을
한 개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하고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간단히 줄여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전개라고 합니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분해라 합니다. 자, 항은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곱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2x 플러스 3y, x 플러스 2y는 얘는 두 개 다항식이 두 개 곱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단항식을 이렇게 한 개의 다항식으로 항이 3개짜리인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개.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다항식을 한 개의 단항식으로 바꾸는 작업 또는 다항식의 곱으로 바꾸는 작업 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좀 외워두시고 자꾸 봐서 입에 좀 오르도록 용어가 오르도록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강의들은 중하위권에다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이들의 눈높이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용어조차도 모르는 애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눈높이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중사위권 학생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강의는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도 분배법칙이나 결합법칙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중상위권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건 이빨이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분배법칙도 집합의 연산에서는 잘 못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기초 강좌는 쭉 될 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중상위권 강의도 계속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답답하지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